이 영화는 사기야, 사기. 바로 역풍을 맞을 테니까 서울에 쟤들은 선거철만 되면 영화를 만들어서 돌려요. 무슨 뭐 JMS 공동경비구역, 밀양, 아리랑, 한강, 기정 뭐 별부 영화 다 만들고, 근래는 무슨 뭐 회충약인지 뭐 기생충인지 뭐 그게 뭐야 그 기생충? 아니 그런 영화를 또 세계에서 영화 세상을 줘. 기생충. 영화 이름을 지어도 좀 지렁이라도 지어야지. 지렁이. 응? 기생충이 뭐야? 기생충이 말이야. 이런 영화에 사기를 당한다 이거예요. 국민들이. 뭐 변호인 뭐 아이고 국민들이 멍청한 거예요. 국민들이. 그래서 이 잠자는 국민들의 멍청함을 한 가지가 더 붙어야 돼. 누구냐? 황장수 소장님이 여기 왔어요. 황장수 소장님이 우리하고 같이 하기로 MOU 서약서를 썼어요. 황장수 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자, 몇 마디만 토크하고, 원래 제대로 지르기로 유명한 사람이니까 뭐 돌리거나 눈치 보거나 할 거 없으니까 일단 서울대 나오셨죠. 아니 볼륨 좀 올려라 얘들아. 볼륨 올렸어요? 예. 서울대 나오셨죠? 예. 난 서울대 정문도 못 가봤어. 참. 근데 서울대 할 때 NL 했어요? PD 했어요? 저는 NL도 안 하고 PD도 안 했습니다. 학생운동을 했습니다만은. 진짜 똑똑하시네. 예, 독자적인 계보를 했습니다. 독자적으로. 예. 자, 근데 내가 감사를 먼저 한번 표시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내가 그 강화문 운동으로 나갈 때 한기총 대표장으로서 보네퍼의 워딩을 가지고 나갔어. 미친 자에게 뭐야? 이걸 가지고 내가 딱 나가니까 미친 자가 운전대를 잡으면 어떻게 돼요? 뒤에 있는 승객이 다 어떻게 돼? 그때 보네퍼가요 독일 사람인데 미국의 유니온 대학에 교수를 하고 있었다고. 그런데 히틀러가 하는 걸 보니까 독일 전체가 다 죽게 생겼어. 그래서 내가 히틀러 저 새끼를 죽이러 간다고 하니까 동료 교수들이 말리기를, 너 미쳤어? 히틀러가 누군지 몰라. 너 가면 죽어. 그랬더니 이 보네퍼가 한 말이 뭐라 그러냐?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는 건 뒤에 나온 말이고 앞에 나온 말이 뭐냐? 이거요. 그분은 신학자면서 목사요. 성직자라고 하는 것은 가운을 뒤집어 쓰고 한 송이의 국화꽃을 가지고 성도들의 장례식을 치러주는 사람이 아니요. 성도가 죽기 전에 먼저 막아주는 사람이 성직자다. 이거. 필요 없어. 나는 독일로 갈 거야. 말리지 마. 그래서 결국은 독일을 갔어요. 가서 히틀러 암살조를 조직했어요. 내가 강원에서 한 거하고 똑같은 일을 한 거야. 난 문재인 저 새끼를 안 잡으면요 나라 끝날 줄 알았거든. 그래서 붙어 싸우다가 암살조를 만들다가 히틀러가 애인하고 둘이 자살하기 죽기 한 주일 전에 잡혀서 감옥에서 처형이 됐어요. 이게 바로 보네퍼예요. 그리고 난 뒤에서 하는 말이 뭐냐? 미친 자에게 뭐를요? 내가 이 워딩을 들고 보네퍼의 워딩을 들고 강화문 투쟁에 나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세상에 한 주일 동안요 모든 총편에 주제의 토론 주제가 정광훈이야. 뭐냐 이거야. 목사가 왜 정치에 개입해? 이거라고. 뭐 조선 TV, 뭐 A 채널, 뭐
MBN 무슨 뭐 저 지금도 저 원수 같은 저 JTBC 할 것 없이 하루도 아니고 한 주일 동안에 모든 패널들이 다 나를 조지는 거야. 목사가 왜 정치를 개입해? 이게요 우리나라 패널들의 수준이요. 개새끼들이요. 원래 목사는 정치에 개입하게 돼 있어요. 2000년의 인류 역사가 다 기독교 목사들이 개입한 거야. 그래서 인류가 존재한 거요. 미국에 보세요. 상원의원, 하원의원 담임 목사 있어 없어? 있죠? 그 다음에 공화당, 민주당에 담임 목사 있어 없어? 이것도 모르는 놈들이 종편에 편을 하고 떠들 때 그때에 유일하게 황장수가 나와서 정나온 말이 맞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싹 빠졌어. 내가 그냥 황장수한테 싹 빠졌어. 그래서 서울대를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모든 종편의 패널들이 개지랄을 떠는데 말이야. 딱 우리 소장님만 말이야. 정가운 말이 맞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소장님도 국가를 위해서 생명 걸고 싸웠는데 이제 우리하고 MOU를 체결했어. 사인을 했어. 우리 원래 국민 21당인가요? 혁명 21. 혁명 21당. 예. 우리 자유통일하고 총선을 놓고 MOU를 하기로. 할렐루야! 좋은 말씀을 부탁드리는데 주로 큰 주제를 내가 먼저 숙제를 드릴게요. 국민의힘 정당을 조져주세요. 자,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제가 그 정가운 목사님하고 손잡았다니까 한간에 설이 분분합니다. 얼마 먹었나? 그 다음에 뭐 황장수가 정치하고 싶어 한장했구만. 뭐 별의별 소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가운 목사님이 우리 사무실 이제 같이 하자고 오셨을 때 제가 전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국회의원이나 또 정치적으로 임명직이나 이런 거는 내 평생에 할 생각이 없습니다. 목사님도 그거 안 하실 거죠. 그래서 우리 둘 다 그런 것을 할 생각을 하지 말고 국가를 위해서 순수하게 노력을 합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오늘 제가 그 아까 사무실에 오전에 일 좀 하고 있는데 자유통일당이라는 데서 전화가 오셨어요. 앞으로 비례대표나 이런 걸 가지고 서로 싸우면 안 되고 그래야 앞으로 오래가고 저 싸울 생각도 없고요. 애초에 저는 이 정치에 대해서 환멸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제가 일찍 37대, 36이네요. 오영식이, 이인영이, 우상호, 임종석이하고 저하고 젊은 피 5인방으로 민주당에 영입돼 갔다가 그쪽의 좌파성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입장을 발표하고 탈당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 한때는 정치를 하려고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지만 제가 혁명 20이라는 당을 만드는 것은 정치를 안 하려고 만드는 겁니다. 사회 계몽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회단체가 가지는 한계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당이라는 조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보호막을 갖추기 위해서 한 것이지 내가 개인적으로 정치할 생각이 없습니다. 또 저는 지금 제 개인적으로 신장이 콩팥이 옛날에 탄압을 받으면서요. 노무현 정권 때 탄압을 받았는데 안 좋아서 신장 이식 수술을 한번 했습니다. 근데 또 최근에 제가 하루에 한 10대시간씩 일을 하니까 또 안 좋아져서 신장 기능이 14%밖에 없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요양을 떠나 있을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데도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강연을 하는 이유는요. 제가 정치에 대한 조금의 관심이나 또 어떤 기타 이 사회의 여러 가지 기득권에 대한 입장 때문이 아니라 그야말로 이 나라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에서 제가 이번에 목사님하고 손을 잡고 당도 만들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목사님과 같이 하기로 했을 때 우리 당의 많은 당원이나 또 회원들이 뭐 목사님을 비판하거나 이쪽을 또 비판할 때 내가 일체 비판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왜? 같이 하기로 했다면 더 이상의 어떤 잡음도 있어서는 안 된다. 동조하지 않는 자는 떠나라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황장수는 정치하려고 뭐 어떤 다른 이익을 노리고 정가훈 목사님과 손을 잡은 게 아니다. 저는 아무것도 바라거나 기대하는 게 없습니다. 세상에 하도 도둑놈들만 많이 봐가지고요. 또 목사님 옆에 있다가 뭐 좀 챙겨서 나간 사람들이 배신 때리고 좀 있나 보죠. 많아.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 저는 그런 거하고 관계가 먼 사람입니다. 저는 어제 이제 크리스마스였잖아요. 두 가지 이야기를 하나 좀 드리고 싶어요. 옛날에 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은 기득권이었습니까? 혁명가였습니까? 혁명가. 그렇죠.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식민지, 그때 일제하에 식민지 같은 식민지였잖아요. 빌라도 총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왕이라는 것은 고종 비슷한 처지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의 랍비나 유대교의 귀족들이 한마디로 가지지 못한 자, 가난한 자, 힘없는 자들을 위해서 설파하고 다니시는 예수님을 혁명가라고 못을 박아서 로마가 죽인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예수를 못 박아라. 그래서 빌라도가 나는 아니다라고 손도 씻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박았지만요. 그래서 예수님은 혁명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국민의힘을 바라볼 때 국민의힘이 기득권 정당입니까? 서민을 위한 정당입니까? 기득권 정당이죠. 민주당도 기득권 정당이고 하나는 좌파 기득권 정당이고 하나는 우파 기득권 정당입니다. 둘 다 똑같은 기득권 정당이에요. 다만 하나는 친북이라는 게 붙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손을 잡는다면 어쩔 수 없이 몇 가지 전제하에 친북이 아닌 기득권 정당을 마지 못해 손을 잡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부분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자, 크리스마스 때마다 많이 나오는 만화 영화로도 나오고 영화로도 나오는 크리스마스 캐럴이라는 소설이 있죠. 찰스 디킨슨이라는 그런 분이 1840년대에 쓴 소설입니다. 그 소설에 보면 스크루지라는 구두쇠가 나오지요. 자, 그 소설이 있을 때 크리스마스는요, 영국에서 산업혁명기였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크리스마스 날도 나와서 10시간씩 일을 했어요. 귀족들만 산업혁명으로 얻은 엄청난 수익을 즐기던 귀족들만의 크리스마스였어요. 그런데 이 찰스 디킨슨이라는 소설가가 구두방에서 10살 때부터 나가서 일을 했어요. 하루에 15시간씩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밤에 엄마한테 혼이 나면서도 공부를 해가지고 아버지는요, 빚을 못 갚아서 당시 빚 못 갚는 사람도 채무자 감옥에 보냈습니다. 15년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노력을 해서 신문 기자가 되고 글을 쓰고 소설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캐럴이라는 소설을 썼어요. 그런데 이제 그 소설에서 이 세 가지 유령이 나오지 않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 유령. 그래서 이 한마디로 돈에 집착하고 그리고 약하고 힘없는 사람의 권리를 갖다가 조금 더 인정하지 않고 탐욕적인 자본가를 굉장히 비판했지요. 그 소설이 영국의 자본가들, 미국의 자본가들, 세계 자본가들한테 퍼져나가면서 자각을 했습니다. 야, 우리 공장의 노동자들한테 크리스마스 때는 쉬게 해야 되겠다. 칠면조를 한 마리 줘야 되겠다. 월급을 좀 올려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요, 오늘날 전 국민이 즐기는 크리스마스가 시작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요,
이번에 크리스마스라고 많은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언론에 인터뷰하더만요. 낮은 곳으로 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진짜 그분들이 낮은 데 있습니까? 내가 개소리 하지 마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한 분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은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1700년대 말에서 1800년대 중반에 영국에 사셨던 분인데요. 굉장히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몸도 약하고 눈도 잘 안 보이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으니까 젊었을 때 굉장히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때 영국은 전 세계의 무역을 독점했어요. 그래서 200만 명의 흑인 노예를 아프리카에서 잡아다가 카리브 해안으로 미국으로 갖다 팔은 나라가 영국입니다. 그래서 영국에도 당시 성공회라는 교회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흑인도 사람인데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갖다가 팔고 강제 노동을 시키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찬송을 아시죠? 그 찬송을 만든 분이 존 뉴턴이라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처음에 뭐 했는 줄 압니까? 노예상을 했죠. 그래서 그 존 뉴턴이라는 분한테 이 감명을 받아서 이 노예제도를 폐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윌리엄 월버포스였어요. 그분의 일생을 다룬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영화가 한 10년 전에 있었죠.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 굉장히 감동적인데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평생의 노력을 다해서 노예무역을 폐지시키고 또 노예무역을 폐지시켰지만 노예제는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죽기 3일 전에 의회에서 설득을 해서 결국 노예제를 완전히 폐지시키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계 자본주의나 오늘날 한국 같은 이런 민주주의의 근원에는요, 저절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항상 각성을 한 사회 지도층이나 또 각성을 한 지식인들의 노력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크리스마스도 즐기고 이런 민주주의, 자본주의 나라를 이룩하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모든 언론은 내년이 한국 역사상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 해가 될 거라고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어려운 한 해에서요, 객관적으로 보면 좌파가 우파를 당하지 못하지만은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면 좌파의 선동이 먹혀들면서 항상 뒤집어지기 마련입니다. 지난 2020년 때 코로나 때 한번 보십시오. 총선 때 돈을 뿌리니까 그 돈 뿌린 부분이 72석의 차이를 넣지 않았습니까? 180대 108로 지지 않았어요? 8.5%인가 졌죠? 자, 우리나라 국민의 수준이 여전히 매표에 그 정도로 취약하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야당이면 매표를 하지 못하지 않겠냐 하지만은 이제 매표 대신에 선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리에 선동이 이제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의 의원들이나 국민의힘의 지도부는요,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의 기득권 중에 기득권을 산 사람들이에요. 저 민주당은 그야말로 운동권 출신 하다가 어쩌다가 기득권이 된 천민 기득권이고, 국민의힘은 오리지널 기득권들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우리나라가 중산층 사회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 중산층 사회가 아니라 서민과 빈곤층의 사회입니다. 엊그제 통계청의 조사에서 나왔지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57.4%가 재산이 3억이 안 된답니다. 가구당 집을 포함한 순자산이 57.4%가 3억 미만입니다. 여러분, 집 포함해서 3억 미만이라고 하면 가진 게 거의 없지요. 국민 10명 중에 6명이 가진 게 별로 없는 나라입니다. 10억 이상 순자산이 있는 사람이 10.2%라고 합니다.
국민의 90%가 집을 포함해서 10억도 없어요. 서울의 집 한 채가 10억, 20억, 30억씩 해도 100억짜리도 있어도 국민의 90%가 가진 돈이 10억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해 보면 대한민국의 1,000만 명은 빈곤층입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3천만 명은 서민층입니다. 그 중에 뒤섞여 있지만 2,400만 명은 무주택자입니다. 집 없는 사람이 46%니까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오늘날 현실은요, 경제적으로 우리가 뭐 세계 10대 강국이니 어쩌니 하지만은 솔직히 말하면 객관적으로 우리도 여전히 어렵고 가난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경제 상황에서 국민의힘 같은 저런 가진 자들, 기득권만을 위한 정책, 부동산 개발 정책, 그리고 또 규제 완화 정책, 이런 것들만을 쓰면서 총선이 이길 거라는 이런 모양대로 내버려 두면요, 절대 못 이깁니다. 여기서 우리가 목사님의 지하에 의지를 다져서 내년 총선에 이긴다. 정말 여기서 국가에서 혜택도 받지 못한 대다수가 서민인 여러분들이 총선에 이기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다지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애국자라서 그렇고요. 보기 드문. 실제로 대한민국의 대다수의 국민들은 애국자가 아닙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객관적으로 경제가 역대 최악인 상황. 자, 요즘 카페가 하루에 34개씩 문을 닫는데요. 1년에 올해 13,000개의 카페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자영업자고 기업이고 역대 최악의 경제 상황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서울에서 경기도 위성도시에서 반값 아파트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부동산 투기에 기반해서, 주식 투기에, 코인에 기반해서 많은 한국의 중산층이나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투기로 돈을 벌으면서 자기의 삶이 안정적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았지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5억 있는데 신혼특례다, 애 낳았으니까 돈 빌려줄게 해서 정부에서 5억씩 빌려줍니다. 그 돈으로 집을 샀다가 집값이 5억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돈 다 날라가버리고 빚만 남는 거죠. 지금 젊은 애들이 몇 년 전에 집 올라갈 때 집 샀으면 벼락 부자라고 하고 집 안 샀으면 벼락 거지라 했는데 이제 집 산 놈들이 다 벼락 거지가 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매에 집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집값은 앞으로 2, 3년 더 떨어질 거예요. 이제 떨어진 집값은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안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역사상 미국의 국민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이렇게 살기 어려운 적이 없었다. 집값 내고, 미국 사람도 1억 명 이상이 월세 살아요. 집값 내고, 그 다음에 차 할부금 내고, 카드값 내고 나니까 먹고 살 돈이 없다라는 게 오늘날 미국의 실정입니다. 중국 경제는 다 망해서 아마 내년에는 드디어 중국 경제가 완전히 내려앉아서 터지는 모습을 볼 겁니다. 얼마 전에 중국 공산당이 회의를 했어요. 경제를 어떻게 막아야 되냐. 결론이 뭔 줄 압니까? 우리 경제 살아나고 있다, 우리 잘 산다고 하는 노래를 퍼뜨리라 했던 겁니다. 이제 막장까지 갔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의지만으로 총선에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한동훈이가 어떻게 되든, 김건희 특검을 어떻게 하든, 이재명이 어떻게 되든, 뭐 민주당이 갈라지든 이준석이가 나가든 이런 거하고 관계없이요, 이 총선은 경제적인 상황에 의해서 끝나버릴 수가 있다는 걸 우리가 굉장히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총선 뒤로 PF,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건설사들이 은행들한테 그냥 입만 들고 시행업자들이 돈 빌린 게 지금 정부는 134조라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180조는 확인했어요. 200조가 넘습니다. 지금 이게 수습이 불가능할 정도로 터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정부가 총선 뒤로 미루려다가
총선 전에 건설사와 금융사를 터뜨리겠다 선별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당의 선동이 통할 수 있는 환경이 지금 되고 있고요. IMF 때는 한국이 8% 성장을 할 때였습니다. 지금은 1.3% 성장을 합니다. IMF 때는 대상이 되어서 거기에 어려웠던 국민이 300만 명밖에 없었어요. IMF 때 망한 사람은요. 이번에 경제 위기가 오면 국민 절반은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어려운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저 기득권 국민의힘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목사님하고 손을 잡아서 정말 우리도 이기고 목사님도 이기고 국민의힘도 이기는 그런 어떤 윈윈을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제가 국민의힘이라는 당을 꼴보기 싫어하지만은 목사님한테 손을 잡읍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 절대로 맹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도와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국민의힘이 경제정책을 과감하게 사회개혁적인 정책으로 서민을 위해서 없는 사람을 위해서 전환하도록 해야 된다 하는 요구를 제가 단단히 내걸자고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마음이 좋아가지고요. 윤 대통령이 전화와서 정강훈 목사님 좀 살려주십시오 하면 또 들어줄지 몰라요. 안 도와줘. 자, 내가 이제 나도 독한 마음을 먹었어. 정말 목사님이 독하셔야 됩니다. 저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요. 그 목사님이 거기에 독한 마음 하나만 더 가지고 있으면 목사님이 한국의 역사에 영원히 이 나라를 구한 사람은 남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서로 힘을 합치자고 하면서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저는 아무 배설을 안 합니다. 출마도 안 합니다. 비례든 지역이든 출마도 안 합니다. 또 저는 임명직을 시켜준다 해도 거절을 합니다. 근데 또 내 몸 상황도 별로 그런데 할 만큼의 상황도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아무런 욕망도 없는 사람이 왜 일을 하냐? 저는 이 나라의 정말로 어려운 서민층을 위해서 선거가 그들을 살리는 기회가 돼야 된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혁명 21은 원가 주택을 제공해야 된다. 비어있는 경찰서, 파출소 이런 데 가면 파출소 하나에 마당하면서 땅이 한 300~400평이 있습니다. 소방서, 학교, 요즘 폐교되는데 수두룩 합니다. 쓸모없는 공항도 많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공짜가 아니라 누가 자꾸 공짜라고 선동을 하는데요. 원가로 집을 지어서 청년들한테, 애를 낳는 청년들한테, 그리고 노후가 어려운 분들한테 국가가 공짜로가 아니라 원가로, 생산 원가로 집을 줘야 됩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건설비 올랐다지만 건설사의 회장님이 솔직하게 저한테 자백합니다. 550만 원이면 집 짓는다고. 맞아. 떡을 친다고 그럽니다. 맞아. 그래서 우리가 평당 700만 원이면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 그래서 30평짜리 아파트가 2억 1천만 원이면 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원가 주택을 제공하자. 그 다음에 사교육은 폐지하자. 자, 조국 딸 한번 보십시오. 청문회 나가 거기 끌려놓은 장관 후보들 자식들 한번 보십시오. 전부가 사교육 컨설팅. 그래서 부자들은 자식을 대학 보내는 한 3,000가지 방법을 갖고 있습니다. 자, 공부를 잘하나 못하나 똑같이 대학을 가야죠. 저는 고등학교 때 좀 놀았습니다. 그래도 서울대 간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학력고사 점수를 받아서 등수대로 하니까 갔습니다. 제가 900등 했으니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교육을 폐지하고 사교육을 공교육 내에 흡수해서 학교에서 B급 교사들을, 요즘 얼마나 실업자 많아요?
대졸 실업자들을 과목별로 시험을 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학교 시설 안에서 가르치게 해야 됩니다. 요즘 학교 얼마나 시설 좋아요. 그리고 보육요. 애들 유치원비를 보육비를 정부가 지원해 준대도 유치원에 한 달에 4, 50만 원씩 더 갖다 줘야 되죠. 많은 데는 100만 원씩 더 줘야 됩니다. 요양병원 요즘 간병비 올려준다 해도요. 요양병원 딱 가면 어디 삽니까? 자식 지금 뭡니까? 물어가 부모 견적 냅니다. 그래서 몇백만 원씩 받아내고 없는 사람은 찜짝처럼 갖다 놓고 고려장 시킵니다. 아닙니까? 그래서 기왕에 국가의 돈이 들어가는 자식 보육이나 요양 문제에 있어서 국가가 공공적으로 운영해야 됩니다. 왜 그걸 업자한테 맡깁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국가가 이제는 민간이 고용을 창출 못합니다. 기업들은 점점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국가가 예산을 가지고 애들을 학교 내에서 가르치는 선생을 채용하고 그리고 어린이들을 갖다가 보육시키는 보육교사들을 국가가 채용하고 그리고 노인 요양원도 국가가 중공무원격인 인물들을 젊은 애들을 채용해서 제대로 노인이 대우받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가 고용을 창출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노동자가요 어제 신문 보셨죠? 100만 명입니다. 불법 체류자가 50만 명 더 있습니다. 외국인이 150만 명입니다. 그 중에 3분의 1은 300만 원도 더 받아요. 최소 230만 원부터입니다. 최저임금 적용이 돼서요. 외국인이 한국인의 일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 내보내야 돼요. 그 일자리를 좀 더 개선시키고 그리고 정부가 장려금을 조금만 더 주면 환경을 개선시키고 그러면 한국의 젊은이들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일하지 않는 젊은이들한테는 사회복지 체계에서 배제시켜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요즘 플랫폼 있지요? 택시도 플랫폼이고 온갖 게 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는요 세금을 때려가 고용세를 때려서 그래서 자동화 기계를 갖다 마트에서 보면 요즘 아주머니들이 캐시어를 했는데 기계가 하지 않습니까? 가게에 가도 기계가 하잖아요. 키오스크라고요. 은행에 가도 기계가 합니다. 전부 세금을 때려야 돼요. 기계에. 그 세금으로 고용을 하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들은 북한하고의 관계에서 평화는 없습니다. 우리가 핵을 가져야만이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미국이 언제든지 변심하든지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통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목사님한테 국민의힘에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아스팔트 보수들이 국민의힘을 맹목적으로 엄청나게 도와줬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 저 뒤에 사진에 나오는 몇백만 명이 길거리 나와서 도와줍니다. 이럴 때는 고마워합니다. 그렇지만 그 시기만 지나고 나면요, 보수 숙골들하고 같이 힘을 합치면 도움 하나도 안 된다. 좀 뒤에 빠져 있어야 된다. 그래서 무슨 정광훈 목사님이 불가촉 천민입니까? 예? 전부 정광훈을 모르고 하잖아요. 정광훈은 밤에만 만나는 사람입니까? 낮에는 모르고? 이게 말이 됩니까? 도와줬으면, 살려줬으면, 나라를 구해줬으면, 애국심으로 온 열정을 바쳤으면, 대한민국의 애국의 정광훈 목사님만큼 많은 시간과 돈과 정열을 바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 목사님이 성직자니까 정치에 직접 개입은 안 하더라도 나라가 어려움에 몰렸을 때 찾아와서 상의하고 정중하게 용산대에 불러가지고 언론도 하고 그럼 최소한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자,
이번에 한동훈이 되자마자 제가 그랬어요. 기착지를 알고 가야지. 사람이 선장이 누구가 되든 그게 국민의 힘을 구하는 게 아니다. 올바른 방향과 목적지로 가야 된다니까. 나침판이 있다고 하더만 제 말 들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사회적 약자와 이 소외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이 사람을 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니까 서민과 약자를 위한대요. 자, 이제는 어떤 사람을 또 찾아다니겠어요? 좌파를 찾아다니겠죠. 그래서 저는 보수 우파, 아스팔트 우파가요, 철저하게 서민을 위한 사회개혁을 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기존의 아스팔트 보수가 하듯이 강경, 반공, 수구적 꼴통 이런 것들을 지향한다면 저 사람들은요, 선거 때까지 여러분들을 가까이 안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모여서 집회 제목을 철저한 사회개혁을 요구하는, 예? 천만 국민 대회라고 붙여야 쟤들이 찾아와 가지고 살려달라고 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보수가 굉장히 사람들이 순수하고 어떻게 보면 좀 어리석습니다. 반복된 실수의 길을 계속합니다. 한 번 겪고 두 번 겪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같은 실수를 안 해야지요. 이번에 총선에 이 자유마을 그리고 전 목사님의 이 완전히 어떻게 보면 십자군 같은 여러분들이 이 성도지 않습니까? 이분들이요, 어떤 주장을 하고 가야 되냐? 국민의힘 기득권을 보고 서민을 위해서 과감히 사회를 개혁하라고 몇 가지 주장을 내걸고 그들에게요,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야만 이 사람들이 야, 이런 서민의 요구들을 우리가 외면하다가는 끝난다라는 겁을 먹게 될 겁니다. 표는요, 1억에 한 표가 아니라 한 사람 머리당 한 표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3억 이하가 얼마라 그랬죠? 57.4%예요. 그래서 이 나라에는 빈곤층과 서민층이 대다수 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이 무너지면서 더욱 빈곤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번 선거에서 좌파들은 또 서민들을 선동할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성적이고 이기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경제적 상황과 이기적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정치적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위대하신 전 목사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직화되고 전국에 또 17개 지부도 만들어지고 서울, 경기 계신 회원분들도 오시고 이랬지만은 우리가 이 정열을 기왕이면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또 국가를 위해서 훨씬 더 나은 방향으로 사용을 해야 궁극적으로 4월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하던 어법, 과거에 우리가 쓰던 용어 이런 것들을 굉장히 바꾸고요. 정말로 이번 총선은 서민개혁을 요구하는 총선이다 이래야 한동훈이가 여기 찾아올 거예요, 목사님. 맞지.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서민개혁의 전도사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는 거죠. 총선에서요. 그것이 여러분 삶을 개선시키는 길이고 더 나아가서 대다수 남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아무런 사심이 없습니다. 내가 출마도 안 하고 내가 뭘 배설도 안 한다고 말씀했죠. 저는 또 크게 이렇게 건강이 안 좋아서 앞으로 이제 선거 끝나면 산으로 가야 될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신앙심에서 기반한 애국심을 가지고 모인 여러분들이 기왕에 하는 김에 그 힘을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터질 수 있도록 발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총선을 앞두고 여러분들의 이 진짜 훌륭한 애국심, 대한민국에 다 이 기득권층, 잘 사는 사람, 상위 10%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 다수가 크리스마스라고 놀러 가고, 그 다음에 명품 뭐 막 좋은 데 가서 밥 먹고 이런 일에 열중하면서 살아가지, 나라는 자가 되든 우가 되든 관심이 없습니다. 서민 보수가 이 나라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왕에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일어선 것은 맞지요? 그렇다면 국민의힘이라는 사람들이 정말로 고마워하면서 찾아오게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저는요,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하다가 지난 2019년 8월 말입니까? 조국을 압수수색했을 때, 그때 민주당부터 문재인까지 전부 윤석열 두들겨 잡으려고 했을 때, 여기 있는 황장수가 생방송으로 오늘 오후에 홍대 앞에 모이라고 해서 사람을 1,500명 모으고, 그 다음에서는 홍대 앞에 10,000명을 모아서 청와대까지 진격을 하고, 그 이후에 코로나로 집회를 못할 때까지요, 12번에 이르는 집회를 하면서 윤석열을 지키자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주변에 사람을 모으고 기득권 후보가 됐을 때 뼈아픈 충고를 하고, 서민을 위해서 개혁을 하고, 가진 자의 편에 서지 말라고 비판을 해서 한때 사이가 좀 멀어졌고 지금까지 이 맹숭맹숭하게 지냅니다. 그렇지만은요, 우리가 뭐 저하고 그분하고의 관계나 이런 것들보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나라가 살아야 되니까, 일단 종북 친북한테 나라를 구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번에 이기게 서로 힘을 모아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로는 안 된다, 물갈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국회, 서민의 대표가 국회로 가야 됩니다. 국회의원 하는데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저도 당을 가지고 있고 우리 당에서도 많지도 않습니다. 한 4-5명 나가려고 그래요, 지역에. 그런데 그분들한테 나중에 이제 같이 힘을 합치면 서로 조율하면 되겠지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당에서 얼마나 들까 생각해 보니까 2-3천만 원도 안 들어요, 국회의원 1명 내는데. 우리가 플래카드를요, 지난번에 1,000개를 걸었어요. 플래카드 하나 인쇄 얼마 했는 줄 압니까? 6,000원 했습니다. 그리고 당원이 다 걸었어요. 선관위 현수막 1개 그 정부 돈으로 보상해주는 선거 공영제에 얼마인 줄 아십니까? 12만 5천 원이에요. 그러니까 돈 안 드는 선거를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해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 없이 그야말로 자유통일당도 지금 정부에서 1원도 안 받지요. 예. 그런데 선거 공영제라고 해놓고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에는 1년에 수백억씩 주고, 선거가 있는 해는 또 더 주고, 저 두 당에는 떨어져도 3-4억씩 보전을 해주고, 대선 떨어지면 600억씩 보전해 줍니다. 이게 선거 공영제입니까, 여러분? 자,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서요, 단단히 서민 위주로 사회개혁을 하도록 견인을 하고, 한동훈이가 서민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실 본인은 서민이 좀 아니니까 서민이라 해야 살지요. 자, 그래서 단단히 견인을 하고, 두 번째로는 그 내부에 확실한 물갈이를 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서민을 위한 과감한 사회개혁안을 저들이 받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전 목사님을 모시고 그걸 하겠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제 진심을 믿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 싸워서 꼭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한테 나 커피도 한 잔 안 얻어먹었어. 그리고 전화도 한 통 안 왔어. 자, 이제 앞으로 매일 밤마다 어떻게 하오리까 하고 전화하게 해야죠. 자,
지금 강의하신 우리 소장님의 강의가 공감이 일어나요? 근데 이것을 내가 듣고 국민의힘 정당에 다 요구하기는 난 머리가 너무 나빠가지고 못하니까 단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3대 직분에 의해서 3대 차례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망하느냐, 북한으로 넘어가느냐, 계속 대한민국이 존재하느냐, 세계 G2 국가를 가느냐가 딱 세 자리인데, 첫째가 비대위원장인데, 난 비대위원장이 한동훈 장관이 오는 것에 대해서 난 이해를 못했어요. 그분은 정치를 안 해본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원희룡이가 오기를 바랐어요. 사실은 그분은 국회의원을 3번 했고 제주도 도지사를 2번 했으니까 안단 말이야. 그것은. 그런데도 뭐 무조건 뭐 이미 정해졌으니까 그건 할 수 없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공천위원장이에요. 이 황교안이가 왜 망했느냐? 공천위원장, 아이고 완전히 망한 거예요. 그래서 공천위원장을 잘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그보다가 더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선거 전체를 지휘하는 선대위원장을 황장수로 보내야 돼. 황장수로. 황장수가요, 황장수가 선대 총괄 전체를 지휘하는 선대위원장 되면요 250석 할 수 있어. 250석. 동의하십니까? 반드시 내가 한동훈 장관한테 압력을 넣어가지고, 당신은 절대 못 해내. 그러니까 선대위원장을 황장수한테 맡겨가지고, 내가 여러분 물어볼게. 지금 여러분이 집 있는 사람, 40평 아파트 가진 사람 손들어봐. 40평 아파트 있는 사람 하나, 둘, 셋. 이것들은 부르주아야. 내일부터 오지 마. 나머지는 다, 보세요. 다 거지들만 모였다. 거지들. 이 다 거지들이 거지들. 그러니까 거지들의 마음을 사야 250억석 하잖아요. 그래서 내년 4월 10일 총선이 끝나면 우리는 어느 정도 변화가 아니냐? 서서히 변화가 아니라 혁명적으로 변해. 혁명적으로. 싹 갈아. 싹. 나는 황장수 소장님이 빨리 한동훈한테 전화가 오도록 해달라고, 선대위원장 해달라고 전화 오기를 나는 기다려 보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